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소개가 좀 깁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노동조합 활동을 18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 개혁을 앞서 막아서 성과급제를 이분이 막았는데 다시 또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의 해결 1순위 과제가 돼 있습니다.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농구선수 출신입니다. 네, 실업팀까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7대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해서 지금은 영등포 갑에서 연임에 성공해서 3선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맹활약을 하신 영등포 주먹 영주 줄여서 영주입니다. 김영주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네 번째 나오는데 진작 나왔어야 돼요. 네 번째 나왔어요? 네. 제가 이 사주 아니겠어요? 서당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나오고 우리 대통령 탄핵된 날 나왔고 대통령 선거 시작될 때 나왔는데 아무도 우리 여기 초청을 안 했어요? 사회자를 바꿔야 돼요. 김영호 의원. 그 사회자께서 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멋있게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역시 정청래 의원님께서 나를 그렇게 멋있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하루 동안 제일 많이 만나는 여인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김영주 위원장. 맞습니다. 둘이 두 번 이상은 꼭 만나는 것 같아. 지금 서울 49개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면서 목이 터져라 지금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어떻던가요? 오늘까지 선거운동 결과로 내일 하면 문재인 후보가 내 느낌에는 서울에서 50% 이상 당선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싸 문재인. 아싸. 50% 이상. 네. 저도 제 느낌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전국적인 득표율이 제가 파파이스에서 얘기 네. 안 하고 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47%에서 네. 53%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서울에서 50%를 하면 전국적으로 50% 넘습니다. 그렇죠. 서울이 항상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세 현장에서는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긴 얘기를 못 해요. 문재인 후보. 그래서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망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 피크제, 성과 연봉제, 성차별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공약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이건 아무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공약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분이 말을 해야 사람들한테 팍팍 먹힙니다. 그래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을 역임하신 우리 김영주 의원을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노동 공약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면 어떤 공약입니까? 일자리 공약입니다. 일자리. 네, 제가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책오늘 헌법 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지만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긴 게 노동조합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공약 중에 어르신 문제, 복지 다양하게 있는데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겠다 한 게 가장 나는 큰 공약이고요. 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데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좋은 주요 공약은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게 가장 큰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도대체 81만 개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거기에 드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지?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저는 우선 대통령 공약 중에 이제 대통령 직속의 국가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두시겠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 6번째 TV 토론에서도 많이 공격하는 게 일자리 81만 개 어떻게 지킬 거냐,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그 근로시간이 작년까지만 해도 OECD에서 밑에서 1등 했거든요. 꼴찌. 네. 근데 그거를 멕시코한테 살짝 내주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몇 시간이에요, 평균? 그 평균 우리나라 68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68시간. 그 OECD 국가는 평균 이제 1760년간 하는데 우리는 2113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지금 법에는 52시간까지. 원래는 이제 지금 법에 40시간으로 돼 있는데 네네. 52시간으로 법을 돼 있는데 노동부 해석으로 68시간까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8시간이면 예.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0시간이 넘어가네? 그럼요. 네.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면 그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 68시간을 노동부 해석 법 안 바꿔도 네. 그냥 52시간만 해도 이 부분에 20만 4천 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요것만 몇만 개요? 20만 4천 개. 20만 4천 연간 개. 예. 20만 개. 68시간 노동을 52시간으로 하면. 단축하면. 네. 그런데 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그 몇 시간 되냐면 현행법엔 40시간으로 돼 있어요. 58, 40. 네. 그러니까 40시간으로 돼 있어서 그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예외로 둬서 52시간으로 법으로 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40시간만 해도 일자리가 요 자리에서만도 50만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52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럼 68시간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위반하는 건데 노동부가 해석이 6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놓으니까 노동계하고 이제 그 노사가 마찰이 있는 게 원래는 법은 40시간이다. 근데 니네들이 법으로 52시간까지 했는데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네. 휴일 근로를. 그러니까 휴일까지 해놓으니까 노동부 해석을 우리 후보께서는 이걸 폐기하겠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지금 있는 법만 준수하겠다 하시니까 거기서만 해도 20만 개가 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최장 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후보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얘기하신 일자리 80만 개 들어있지도 않아요. 아, 안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럼요. 지금 왜냐면 20만 4천 개는 거기서 빠져 있다. 이거는 만약에 후보께서 정한 것까지 하면은 임기 중에 100만 개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네네. 제가 볼 때. 네. 근데 어떤 일자리를 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소방 공무원이 가장 고달픕니다. 뭐든 재난이든 불이 나든 뭐 자살 사건만 있어도 나갈 정도로 그래서 소방관, 네.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그 우리가 좀 마찰이 많고 우리나라가 노사분규가 많은 게 근로감독관제가 있는데 아주 유명무실해요. 사업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근로감독관제를 많이 확장만 해도 거기에 17만 개를 만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치매센터도 많고 의료 그 요양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회적 기업으로 민간한테 수탁을 주는 일자리 이 부분도 34만 개를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봤지만 위험, 안전 이런 쪽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간접 고용으로 돼 있어요. 다 계약직이 하청회사가 돼 있는데 요 부분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소방관요. 네. 제가 이제 안행이 하면서도 소방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소방관이 공무원 인기 순위 1위입니다. 네.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이 예. 소방관인데 이직률이 또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 소방관 문제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직화 해달라 하는 건데 문 후보가 그것도 공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행이 할 때 전국 소방관의 국가공무원화 하니까 1년에 8천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이런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소방관이 뭐 국가직화가 뭐고 지방화가 뭐냐면 서울시 소방관은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국가직화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광역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 달라요.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장갑도 없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 김영주 위원장이 직접 얘기하세요. 문재인 후보한테. 제가 여기서 우리 소방공무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19대 마지막에 작년에 최우수 입법상을 받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소방공무원의 관련법을 개정을 했는데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어도 재난에 나가서 사망을 했을 때는 국립묘지에 묻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기 우는 소리가 나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다 못 나왔는데 아기가 아니라 고양이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순직 처리가 안 됐어요. 국립묘지에 묻히질 못한 거예요. 고양이를 구해서 고양이 때문에 들어갔다 그래갖고.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법을 고쳤냐면 직무상 출동을 했을 경우 누구 물에 빠진 사람 구해러 들어갔다. 이것도 그전에는 직접 입증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이 사망하거나 입증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난이나 업무상 출동을 했을 때는 그로 인해 사망을 했거나 이랬을 때는 국립묘지의 안장심의위원회 통하지 않고 바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 좋은 상을 했는데 그때 하면서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시듯이 정말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급여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데 우리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건 정말 국가공무원으로 이건 해야 됩니다. 소방관 지방공무원제가요. 이게 네. 사실은 일제잔재랍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리산 천왕봉에 화재가 났으면 지리산 천왕봉이 전남, 뭐 전북 뭐 이렇게 몇 개 시도가 걸쳐 있는데 어디서 출동할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그래서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관들이 국가직화돼서 좀 더 안전하게 소방관 자체도 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공공 부문을 많이 창출하는데 저도 뭐 백수인데 제 일자리도 있을까요? 화려한 백수시죠? 네? 네. 정말 우리 백수들이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데 우리 정책원은 너무 많이 오라는 데가 많아갖고 그렇게 하면은 이 팟캐스트 듣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당장 쫓아올 겁니다. 여성 육아 부분도 공약을 했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여성 육아휴직 보면은요,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저출산에도 관련이 있고 남녀 차별에도 관련이 있고 제가 금융노조 여성 부위원장을 할 때 사업장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설치하게 직장 보육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노동조합을 그만둔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300인 이상이 아직도 바뀌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냐 보면 출산휴직을 갔다 오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82년도에 출산을 했는데 그때 그래도 여기 몇 명 낳았어요? 저는 그때 하나만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자. 국가 시책이 아주 충실하셨네. 아주 충실했어요. 후회한 적 없어요? 둘 낳을 걸 이렇게. 글쎄 다들 그랬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요. 딸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일을 잘했어요. 남자 직원을 밑에 데리고 일을 했는데 출산 휴가를 그땐 60일 쉬었는데 하고 오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갓 입행엔 가장 막내 보조에다 해놓은 거예요. 할머니가 고참이고 일도 잘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여성들이 출산휴직을 갔다 하면 첫째는 일자리가 없고 그 사이에 고용주들이 업무의 단절을 하지 않으려고 여성들을 채용에 기피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일자리는 남자들 안 치고 또 그 자리 갔다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데 위급한 데는 3개월간 올 50만 원 수당밖에는 안 줘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 문재인 후보가 출산 휴가 급여를 우선 국가가 지불을 하고 나중에 기업이 받더라도 하고 출산 휴가 기간을 3개월로 출산 휴직 기간을 휴가 기간을 만들어주고 그 기간에는 현재 받고 있는 거 200%를 주겠다고 지금 그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요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아까 일자리도 참 좋은 공약을 만드셨지만 이번에 여성하고 육아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요.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그거 확장하는 거. 그 직장 여성한테 반드시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안철수 후보를 워낙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은 중학교입니다. 그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돼요. 그럼 초등학교 이전도 사실은 국가가 보육 문제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95%가 사립입니다. 5%밖에 국공립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치원은 80%가 사립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을 확대하겠다. 40%까지 늘린다 그랬죠. 확대하겠다. 예. 근데 안철수는 거꾸로 지금 공약을 했죠. 그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안철수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뭐 운영권을 더 높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해가지고 유치원 논란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동수당도 지급하겠다. 0세부터 5세까지 10만 원씩. 애들 많이 낳아라. 뭐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아동수당. 저는 그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동수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맡겨서 아까 우리 정채국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에서 낳자마자 얘가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까지 학교에 적응할 때까지 키워준다 그러면 아동수당도 중요해요.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그 10만 원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하지만 그 어린이집 유치원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게 빨리 가는데요. 예. 한 가지만 더 일자리 부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르신 일자리를 2배 네. 확충하겠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22만 원부터 40만 원 이렇게 네.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럼요. 영등포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참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젊었을 때 50대 한 중반까지 운이 좋아야 50 중반까지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벌어서 집장만 하랴. 아이들 혼인시키랴. 그렇게 가려고 보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노후에 하는데 공공근로예요. 지금 일자리 있는 그렇죠. 것도 한 달에 20-30만 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네. 7호 사업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라도 굉장히 귀한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 이 문제도 노인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잘못 알려져 있는데 우리 그 어르신들 연금 있죠? 네. 고령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그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는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합의해갖고 그것도 깎인 거예요. 그거를 네. 이번에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올리신다고 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황희 의원, 뭐 박지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경로당 가면 30만 원 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실업률. 이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지금 사실은 이 청년 백수들. 그래서 청년 백수라고 하지 말고 취준생이라고 하자. 취업준비생. 네. 이렇게 좀 언어 순환을 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공약하고 있죠? 예, 지금 청년이 제일 아파요. 청년이 제일 아파서 제가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도 대학교 7학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이미 취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2000년 이후에 청년 실업이 우리가 현재는 9.8%라지고 이건 정부 통계입니다. 실제로는요. 둘 중에 한 명이 실업자라고 할 정도로 많거든요. 1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선 청년 고용 할당제를 도입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공공부문이 현행에 3% 의무 채용하게 돼 있는데도 안 지켜요. 그래서 이거는 5%로 확대를 하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제 더 차등 추진하는데 중소기업에는 그걸 해갖고 토론이 굉장히 치열을 했는데 제가 그 순발력이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의 빙의로 딱 들어갔으면 네. 안철수 후보가 사람을 채용을 하면 공간도 없고 일할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2명 채용하면 1명을 국가가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다 2명을 더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1명이 인건비 준다 그러면 일손 딸리고 이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해놓으면 채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2명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국가가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후보가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새로 해서 9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이거 지급을 하고 그 사내 그 대기업들이 사내 그 보유금 있잖아요. 네. 너무 많잖아요. 800조가 넘죠. 네.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하는데 유도를 하는 거 뭐 밀실에 불러다가 너 몇십억 내라 뒤로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걸 만들어 가서 저는 그 문재인 후보께서 청년들의 가장 아픈 단어 헬조선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근데 국정감사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네. 뭐 장애인 할당제, 여성 할당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청년 할당제까지 도입하겠다는데 공공 부분에서. 네.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법이 통과돼도 잘 안 지키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공공 부분. 그래서 국정감사할 때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그 채용 할당제도 안 지켜져 있고 모든 게 안 지켜져 있는데 이 부분만 그동안은 우리가 뭐 말이 보수 정권이지 특정층을 위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챙길 수 있을 게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풍토로 좀 바꿔나가면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김영주 국회의원의 가장 빛나는 활약상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시운해고 등 네. 노동계약을 막았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또 각 직장에서는 지금 성과연봉제 이거 성과임금제 이거 폐지해달라고 지금 예. 다 머리띠 두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요 성과연봉제를 우선 공기업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제가 보니까 20대 우리 선거 막 그 한참 할 때 네. 그 혼란스러울 때 정부가 기습적으로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국채은행 노조들이 또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 법에 위반한 것만 찾아내도 되는 거고 제가 이 성과연봉제를 가장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돼요. 이유는요? 이유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 있었으니까 은행이 창구가 있어요. 그리고 본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후선에서 좋은 업무를 하면서 자기 그 스펙을 쌓고 싶은데 현장에서 월급을 조금 돈을 받아서 이익금이 나는 게 은행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안에서 그러면서 기획을 잘 짜서 상품을 만드는 게 은행을 그 이익금이 더 나는 게 어떤 그 입증 책임을 잡아라. 못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장관이 자기가 예쁜 놈은 부속실에다 놓고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길거리 다니면서 막 현장에서 일하게 하면 누구 성과가 더 큰지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생산직에서 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맞지가 않다. 네. 이걸로 제가 도입을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총선 이후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20대 들어왔어도 그 박근혜 최순실 농단 사건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대 국회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가 노사 합의하지 않았으면 이거 다 불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거는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나 그러면 거의 다 불법이네요 지금. 그럼 다 불법이에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정책은 거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연봉제를 체결한 데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그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를 한 건지 이거부터 다 실태 조사를 시켜서 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총선 이후에 네. 국민 백수가 됐더니 네. 노동조합에서 저를 초청 강연을 많이 요청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다 이거 성과연봉제 이거 폐지하자고 다 데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공기업부터 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업 예. 노조에서도 이걸 그럼 합의를 안 했다는 건데 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불법이라는 불법이죠.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 되면 그냥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아니요, 하는 거죠. 그건 또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렇게 부담 주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이 실태 파악부터 다 하게 해야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합의한 데도 있고 네. 어용노조들은 합의를 했겠죠. 그러겠죠. 그런 데는 합의한 데가 있고 노조가 안에서 반발하는 데 있고 그래서 모 국책은행은 그 불려가 갖고 울고 있는 장면 보셨죠? 그 말 안 들으면은 나쁜 대로 쫓겨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이런 거 조사를 해서 성과 연봉제는 정말 아픈 겁니다. 제조업 같은 데는 일 많이 해서 자기가 성과대로 한다는 건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다 공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이제 그 직원들 길들이기용으로 또 사용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말 잘 들으면 점수 플러스 주고. 그럼요. 말 안 들으면 아무리 능력 있어도 마이너스 점수 줘서 그럼요. 쫓아내고. 고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정책이죠. 네. 약간 노예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쉬운 해고.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성과를 냈어요? 이 쉬운 해고도요. 네. 그거지 아까 그 성과급제랑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 피크제를 만들었어요. 네. 이 성과 연봉제하고 임금 피크제하고 거의 참 근로자들한테 아픈 법인데 정년은 58세로 해놓은 데가 55세부터 임금 피크라는 명목 가져갖고 3년 동안은 급여 한 70%만 줍니다. 자꾸 줄이다가 퇴직할 때는 50%밖에 안 줘요.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성과가 좋아서 성과 연봉제 많이 받는 사람은 임금 피크에 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게 노예 계약 같이 윗상관한테 잘 보이고 이런 부분이 길들이기죠. 이런 네.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노동 현장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나쁜 제도입니다. 그러고 우리 김영주 위원장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선거운동을 유세를 하기도 하지만 노동계에 굉장히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계를 조직화하는 일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계속 그것을 연결해주고 접촉시키고 소개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는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적절치는 않은데 네. 우리 후보가 일자리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당의 최고위원을 맡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캠프에 들어가서 일은 할 수 없으나 저한테 노동조합에 대한 거를 많이 알고 싶어 하신 후보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님. 그럼 당연히 전임 한국노총위원장, 현재 한국노총위원장, 금융노조, 노동조합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 가장 시급한 아까 성과연봉제라든가 임금 피크제라든가 전임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또 다뤄봤던 부분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약을 만드시는 게 실패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리하지도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정확하게 또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참나. 네. 예. 아이고 참. 그리고요 이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하청업체라고 네. 산업재해 관련 신청도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사고로 인해 6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분야고 가장 아픈 분야가 이 비정규직 산재 문제입니다. 네. 제가 2004년 5년 그때 17대 환경노동위원회를 했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아픈 제보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나는 출근을 해야 돼서 어린이날 애들하고 같이 못 지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 산업 중에 가장 위험한 기간 중에 하나가 그 삼성중공업에서 난 그런 조선산업은 산재 사고가 나면 사망입니다. 거의. 네. 현장이 워낙 위험하고 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17대에 뭘 하게 했냐면 산업안전체험관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거제. 그래서 비정규직에 있는 하청회사까지 전부 교육을 시키도록 했어요. 네. 그랬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왜 산재 사고를 하청업체에다 주냐. 위험하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정규직이 이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산재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정부 강급 공사를 못 받아요. 사망사고 몇 년 동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청회사에다가 줘서 거기서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사망이 그러니까 되면 본사가 아니고 하청기업에서 하청이 대부분 위험한 걸 맡기고 거기서 또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보상받을 방법도 없고 자기네들이 하청회사에다 주고 하청회사가 준 게 원청도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하청회사가 주면 얼른 가서 합의하게 해갖고 돈으로 장례 치르게 하고 돈을 때우고 없던 일로 하고 대낮에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밤중에 야간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다 비정규직의 하청회사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 공약하셨습니다. 네.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을 받으면 법적으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한다 하더라도 급여라든가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 없게 하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우선 채용하게 하고. 아, 정규직으로 뽑을 때? 네. 그 회사에 있던 비정규직을 우선순위로 뽑아달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해갖고 이 국가재난에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 지원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지겠다. 그리고 현재는 그 정부의 발주 같은 거 이런 것만 못하게 하지 아주 사업주 책임 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해서 아주 유한 업무는 외주 주지 않게 제가 시간이 많으면 또 하나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자랑하세요. 할까요? 네, 괜찮아요. 그 17대 때 경기도 도지사 했던 손학규 도지사가 일자리 70만 개 자랑으로 하는 파주에 LED 단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2년 동안 1년 6개월이 넘도록 산지 사건은 한 건이 없더라고요. 수상해갖고 거기를 우리 보좌관들이 일주일을 거기서 지켜봤어요. 꼭 그 파주 의료원차하고 경기도 의료원차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현장을 잡았어요. 사고 나는 걸 봤는데 구급차가 싣고 갔거든요. 어디로 간지 못 따라갔죠. 근데 산재가 한 건도 없어서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의료보험 쓴 거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뭐 골절이니 뭐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 죽은 것도 몇 명 은폐를 했고 그래서 그때 현장 본부장이 부회장급인데 따라 나고 그래서 17대 그땐 저희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강화시키고 현장 이렇게 안전 다 하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에 사업주들이 처벌받게 하고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이 산업재해는요. 완전히 평생을 불구로 살지 않은 목숨을 잃는 그렇죠. 아주 중대 사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산업재해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재 사망자도요. 네. 우리나라 보니까 매년 2,400명. 그래서 15년간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률 이것도 1위네요. 1위예요. 노인 자살률도 1위고. 1위고. 아니 노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도. 국가 전체도. 네, 노인도 1위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5년간 3만 5천 명이 산재로 죽었네요. 맞습니다. 아, 이거 참. 요거는 제가 좀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것도 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네. 참 몰랐어요, 이것도. 아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예. 설명을 대충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35년간 연간 평균 5, 6% 경제 성장을 했는데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연간 1.3% 증가했다. 굉장히 짜게 증가했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일자리 더 늘려도 된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3년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8%를 확대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그리 실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실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까 근로시간 단축,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요. 우리가 저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 그나마 김영란법이 조금 생겨서 접대받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 몸조심하느냐고 저녁에 일찍 끝나서 본인들 건강도 하고 교육도 받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만 4천 개. 그거는 네. 포함이 안 된 거다. 네.
포함이 안 진짜 되면. 정확하게 외웠죠? 아유, 머리가 역시 좋잖아요. 아니, 머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3D 업종이라고 하는 게 현장의 제조업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3D입니까? 3D입니까? 3D. 3D. 3D나 3D나 다 네. 똑같은데 문재인 후보를 얼마나 끄집어낼 게 없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3D. 그럼요. 3D. 사법고시 보려면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 공부해야지 되는데 그런 분한테 3D라고 했다고 3D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하고 저는 그 문재인 후보가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 일자리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리고 지금 없던 분야가 많이 생겨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복지 분야의 공무원 많이 생겨야 됩니다. 재난 사고 사망률이 많잖아요.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자리가 생기면은 저는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재원이요. 이명박 정권에서 22조 4대강 이런 거 안 쓰면 재원이 문제였죠. 그럼요. 근데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재원이었어요. 네, 그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당선돼가지고 그러니까 보궐선거로 진짜 그런데 재원이 저는 문제야. 그 재원이 문제인데 저는 우리가 정부가 걷는 세금만 제대로 쓴다고 하면 창조 경제 한다고 막 퍼다 날르고 그 이명박 정권이 그 머리 좋으신 우리 정책원님 네. 그 다이아몬드 광산 한다고 외국에다가 네. 이명박 정권에서 아주 수조씩 갖다 버렸잖아요. 네, 자원외교. 자원외교. 사자방 비리. 그렇죠. 그것도 조사한다고 그랬죠.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데 예산을 갖다 퍼붓지 않으면 일자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사자방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지면 네. 그런 것 좀 위원장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아주 1순위로 추천하겠습니다. 이명박 그냥 완전히 좀 파보게. 자, 좀 딴 얘기 해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이잖아요. 네. 이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최고임금이 있고 최저임금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래도 우리 그 생활임금하고 조금 다른 거죠. 네. 생활임금은 1인 생활 그 도시 생활자가 할 수 있는 게 그건 굉장히 높아요. 15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최저로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밥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 있는 네. 최소한의 월급 1시간당. 최소한의 월급 시급이죠. 시급. 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유지하라는 게 최저임금인데 네. 그 최저임금도 안 하고 지하실 임금을 받는 거죠. 네. 1층에 끝난다고 하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1시간당 6,470원인데 이거를 1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네. 제가 요 분야는 조금 저도 이제 아는데 안철수 후보는 2022년까지 올리겠다. 그런 거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202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022년은 자연 증가율로 해도 10,000원은 된다는 거예요. 2022년이 되면. 그래서 2020년까지 이 1만 원 올리는 것이 그래도 좀 정책으로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근데 2022년까지는 1년에 몇 프로씩 오르게 돼 있어요, 이거. 이거는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거의 그 어떤 때는 뭐 2.7%, 3.6%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어떤 애는 몇십 원 올리고 100몇 원 올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470원이니까 5%를 올린다. 그러면 320원이죠. 300원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5%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겠는데. 부족합니다. 2020년까지. 그럼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한 20%를 올려야 되겠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 고용이 잘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아르바이트생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에 하나가 저는 최저임금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영업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최저임금하고 저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막 정말하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왜?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임대료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그 대기업이나 백화점 이런 데는 카드 수수료도 엄청 낮잖아요. 네.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도 그 대기업에 맞춰서 하겠다고 우리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걸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최저임금 10,000원을 인건비를 좀 올리고 네. 그 임대료를 좀 낮추고 이런 게 좀 된다 그러면 실현이 불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제가 이게 나온 김에 여기서 한 가지 홍보 하나 좀 하고 가고 싶은 게 네네네. 있습니다. 아, 저도 그 홍보 끝나고 네. 저도 깔때기 될 게 하나 있어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네, 그건 제인데 우리가 그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은 국민연금을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붙는데 요새 하도 해고가 잘 되니까 국민연금 붙고 고용보험을 받는 기간 동안에 연금을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금을 못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못 보면 나중에 만 63세, 61세 돼서 연금을 받을 때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연금을 못 보니까 연금 볼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 법을 바꿨어요. 실업기간이라도 자기가 붙던 연금의 25%만 내면 25%는 정부가 25%는 고용보험이 그리고 25%는 연금 국민연금보험에서 그 자기 국민연금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주제하고는 다르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던가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쉬게 되면은 고용보험을 받거든요. 그 기간에도 많지 않아요. 국민연금 월급이 작게 받던 사람들은 25%만 자기가 부담을 하면 75%를 정부가 대주니까 이 서당캐에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고용보험 신청을 할 때 나 국민연금 붙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25%만 내면 국민연금 받아.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 바로 해당되는 거네. 네. 근데 연금 안 받으시잖아요. 고용보험. 그런가? 나는 갑자기 지금 실직 상태라서. 실직 상태라도 네. 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그만두면 퇴직금도 없죠. 연금도 없죠. 아니 그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실업수당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모르니까. 우리 그래서 요 부분이 홍보를 안 해. 정부가 홍보해야 되거든요. 이 법 통과시켰냐고 제가 1년을 넘게 싸웠는데 이것도 아까 소방공무원에 관련된 거와 마찬가지 굉장히 네. 좀 좋은 법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앞으로 2분간 제 자랑 시간입니다. 네, 하세요. 네,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감독해야 될 관할청이 어디죠? 노동부죠. 노동부죠. 고용노동부, 네. 행정자치부 이런 데거든요. 네. 근데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본청에서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안 지켰어요. 그걸 우리 정최고가 했죠.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위 국감하면서 공기업 모든 이 비정규직 있잖아요. 고용직 노동자들 뭐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이 안 지켰어요. 서울시부터. 100% 안 지켰어. 25개국. 예. 그리고 전남 도청 안 지키고 무슨 군 이런 데 있잖아요. 50%가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마저 안 지켰어. 그래서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다 다시 줬어. 통장에 100만 원씩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박원순 시장도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어요. 아니 우리 뭐 180만 원씩 지금 다 주고 있는데 했더니 무슨 교통수당 이런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안 돼. 수당은 아니에요. 수당은 안 돼. 기본급이죠. 그러니까 기본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저한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나중에 다 돌려줬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최저임금 나오자마자 얘기하신 데서 제가 딱 알아채고 네. 우리 정청래 그 최고님이 그거를 해서 네.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국회의장 되시자마자 그 당선되고 그 다음날 제가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의장님 이게 그 행정안전이에요. 안전행정이에요.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난 잘 지금 모르겠어요. 행자부. 행정안전. 네, 하여튼 복잡해. 바꿔버렸어 그냥. 네. 이름이 너무 많이 정부 부처가 바뀌니까 거기서 이거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그 청소하시는 청소 용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가 추진하지. 하셨는데 그 작년 연말에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기재부가 죽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그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을 만드는데 예산을 안 갖고 오면 내가 2017년도 예산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간처시켰는데 네. 거기에 기본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자랑질 하시는데 제가 좀 보탰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저하고 연결되는지는 몰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공기업 그 노동자들의 임금 상태를 계속 국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이제 국감철만 되면 네. 10년 동안 요구했는데 안 줬대요, 그걸. 예. 근데 경상남도는 끝까지 안 줬어. 홍준표 지사.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 할 때 정규직 한 명밖에 채용 안 했다며요. 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기관들은 예. 안 준다고 10년 동안 그랬는데 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예. 다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했더니 50%가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나 이런 데는 지금은 다 지키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빈자리가 큽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몸둘 바를 알겠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 중에서 네. 갑작스럽게 이제 암이나 백혈병 이런 중병에 걸리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삼성의 반올림 사태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 노동자의 건강과 네. 업무 환경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공약도 있죠, 문재인 후보가. 아,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특히 삼성의 백혈병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도 그게 입증 책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가 환노에 있을 때 보면 지명을 얘기하면은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충남의 한 지역이 있는데 유독 그 지역에 폐암이 대대로 많이 내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시멘트 공장이 큰 공장이 있었어요. 네. 오래전부터. 그렇듯이 이 노동자들의 건강은 주변 그 근무 환경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산업 현장에 유해 물질 관리에 대한 건 아주 철저히 관리하고 거기 감독 근데 그거 하고 공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개 안 하는데 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가 물질안전 보건자료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해갖고 유해물질 심의하고 의결하는 걸 공개하고 이 유해물질에서부터 노동자 철저히 보호하겠다. 옛날에 우리 레미콘 회사 같은데, 네. 레이온 회사 같은데, 성면 진폐증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게 다 작업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폐진증. 이런 진폐증. 거, 진폐증. 네. 이거 영어로 단어가 엄청 길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외우다가 못 외웠어. 근데 한 단어가 뉴머로 얼트라 마이크로스코피 코니오시스 이런 건가? 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스페링이요. 30자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진폐증 그 영어 단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아까 어떤 특정 도시에 3대가 계속 해서 그 집안은 폐병이 원래 폐암이 유전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보면요. 이 성면이나 진폐는 서서히 몸에 침투하기 때문에 짧게는 10년 20-30년에 걸쳐서 잠복 기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 작업 환경에 우리 옛날에 슬라브 집은 많았잖아요. 학교 어린아이들 학교에도 이런 성면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그래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여기서 박원순 시장님 자랑 하나 해드리면 우리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다 성면조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19대 국회에서 다룬 이유도 이 교사들이 그 성면으로 인한 폐암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뭐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이러면 또 이게 안 되는데 얘기하세요.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일 때 영등포 갑 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은 성면 실태 조사를 다 했습니다. 100%. 을도 좀 해주셔. 을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지 말고 본인 지역구만 하지 말고 옆 지역구도 좀 해줘요. 그리고 마포까지 좀 해주고. 그래서 이거 서울시에서 네. 전부 확대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참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다 예. 보면 악의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실수해서 예. 뭐 성희롱성 이런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나쁜 놈들 있잖아요. 못된 놈들. 네. 직장 내 성차별. 네. 성희롱. 네. 이런 거는 나 진짜 이런 거 분노해. 내가 남자지만. 제가요 감옥에 있을 때 2년간 있으면서 항소심 탄원서 많이 써줬거든요.
성범죄자들은 절대 안 써줬어. 내가 제일 미워했어. 잘하셨네. 네. 예.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은. 예. 진짜. 이런 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이거. 어떻게 없앨까요? 제가 직장의 남녀 여성 성차별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성차별 받았어요? 받았죠. 이 성차별이 꼭 이렇게 성희롱만 차별이 아니라 제가 은행을 들어갔을 때요. 몰랐어요. 한참 어린 남자한테도 주임 하면요. 잘못하면 주인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왜 자기 주인이 집에 있을 텐데 왜 주인 하나 김영주 의원님은 근데 김양 이렇게 부르죠. 그랬었죠. 옛날에. 김양아 이렇게. 김양. 그랬는데 일을 똑같이 해도 급여도 다르고 지금은 은행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전에 90년대까지는 똑같이 일을 하고 그 여자가 더 많이 일을 해도 승진이 안 됐어요. 승진 고시가 없었고 임신을 해도 임신 출산 휴가가 없었어요. 임부복도 없었어요. 그때 진짜 그거를 하면서 성차별에 대한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하는 데 뛰어들고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우려한 게 뭐냐면 선진국을 보면 동일한 노동에 대한 가치에 동일한 임금을 지불을 하면 반드시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요. 이게 또 새로운 차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 있는데 그 노무현 정권에서는요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보육 문제도 여성가족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애려고 그랬다가 여성들이 팍 들고 일어났는데 예산을 다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 대폭 강화한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노무현 정권을 보셨기 때문에 전 이거는 지켜질 거라고 보고요. 성차별 금지. 그리고 사진을 해갖고 뭐 이 사람이 예쁘냐 키가 얼마냐 이거는 법에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겠다 그러고 네. 아까 청년 고용 할당제도 있지만 여성이 출산 휴직도 들어가야 되고 육아 휴직도 있고 이제 출산하고 육아는 다릅니다. 출산은 애 낳을 때 휴가를 하는 거지만 육아는 여성을 잘 안 뽑으려고 그래. 안 뽑으려. 그래서 청년하고 여성 그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그런 것부터 쭉 많이 하셨는데요. 비정규직이 출산을 하면요. 출산 그 수당이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서. 문재인 후보가 이거를 50만 원까지 출산후당 지급하고. 자, 근데 김영주 위원장 있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제에서 네. 성차별 금지, 사진차별 금지,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무포도 하잖아요. 네. 근데 스튜어디스 뽑을 때는 좀 필요하다. 전 그렇지 않다고 이런 봐요. 의견이 있어. 아니 내 의견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다들 이상해가지고. 네. 아니 스튜어디스 뽑는데 왜 키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있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키가 작으면 잘 안 단대. 위에 그 뭐 올리는 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키가 그렇게 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키만 그렇다 그러면 여성들이 할 말 없는데 몸무게 몇 킬로 몸무게도 몇 킬로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석과 자석 통로 지나다니는 네. 거기서 말이 안 되고. 아니 근데 100kg 넘으면 좀 불편하긴 하겠어. 아니죠. 그 키에 위에다 천장 거기 짐칸에다 짐을 올리려면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핑계고.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진짜 그래서 몰라서 물어봤더니 그 나한테 그 항공에서 다니는 친구가 그래요. 그 짐칸 이렇게 하려면 키가 작으면 이게 안 단다는 거야. 그래서 키 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럼 키 큰 사람을 뽑으면 키 크고 뚱뚱한 사람도 뽑아야 되는데 키 크고 뚱뚱한 사람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핑계고 네. 원래 요즘에는 그럼 키 작은 사람도 승무원 뽑아야 된다. 아, 그럼요. 그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돼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주 100% 잘못돼 있다고 보고요. 요즘에는 또 옛날에는 이게 그 비행기가 아주 높아요. 근데 요새는 이게 딱 밑으로 내려와서 웬만한 키에 다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요새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우리 잘 먹고 씩씩하게 커서 웬만해서 키들도 다 1m 50 이상은 다 되기 때문에 1m 50만 돼도 두 팔 뻗으면 다 올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까치발 들면 돼 또 우리가. 까치발. 네. 네, 하여튼 뭐 근데 이거는 네. 참 이게 있잖아요. 직장 내 남녀 성차별 또 성희롱 이런 문제는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커서 예. 이건 적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면 누가 신고했다면 바로 불이익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
한동안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는 육사회사 공사가 1등으로 입학하고 1등으로 졸업한 게 여성인 적도 있어요. 여성의 신체적 조건은 훈련하기에 따라서 남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저녁 시간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담배를 핀다든가 이렇게 좀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성에 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만 하면 채용하는 거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오죽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교사요. 예. 오히려 남자 선생을 뽑기 위해서 남성 할당제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시험 봐서 들어가면 여성들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청년과 여성의 할당제를 하겠다. 이런 대기업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 후보 공약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게 또 많아요. 또 감정 노동자 네. 문제를 또 공약을 했어요. 감정 노동자가 뭔 노동자입니까? 감정 노동자가요. 쉽게 말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화 상담원이라든가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카드라든가 카드 분실한다든가 또 대출 상담도 다 콜센터를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연체 관리 같은 거를 하면 그거를 왜 나한테 전화냐고 욕을 하고. 우리도 전화하면 바로 끊어버리거든. 그렇게 끊으면 괜찮습니다. 네. 끊으면 괜찮은데 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삐끼도 많아 근데 이상한 전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을 삐끼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 네. 감정 노동자들이요. 특히 그때 백화점 스튜어디스 보십시오. 땅콩도 감정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정신 치료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다 감정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여행사 직원들도 감정 노동자네요. 그렇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들? 그럼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여행사가 있거든요. 투어이브라고. 네. 거기 그러면 사장한테 직원한테 잘해주라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그러세요. 괌 사이판 네. 전문 여행사예요. 그래요? 투어이브라고. 네. 근데 뭐 직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사장도 착해서 뭐 스트레스는 안 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사장들이 이건 잘 해줘야 되겠네. 그럼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다 공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4년 동안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네. 너무 구체적이고 여러 분야를 망라해가지고 다 지금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를 잘 이렇게 오늘 사실 유세 7번 했거든요. 그런데 오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네. 문재인 후보께서 감정 노동자 보호법을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네. 여성들이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다 여기에도 비정규직에다가 또 하청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는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된다. 은행원도.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그렇죠. 분들이 하여튼 많이 가장 혜택을 많고 보겠네. 예. 백화점 같은 데는요. 하루 종일 거의 서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 사러 왔다가 본인들이 훼손시켜놓고 막 집어 던지는 사건도 있고 막 욕도 하고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빌라 그러고 이거 다 감정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했고 네. 또 저도 또 놀란 게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네.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다시 들어가면 경력이 단절돼. 네. 그 반영이 안 돼. 네.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경력 다 되거든요. 네. 그렇듯이 호봉으로 인정이 되죠. 호봉 인정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저출산 국가 1위인 부분도 갔다 오면은 경력도 단절되고 아까 저도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95년도에 이미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임신이다 하면요. 그때부터 가서 진찰받는 비용에서부터 출산에서부터 육아휴직에서부터 아이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 비용을 대줬습니다. 95년도에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그래서 이 경력 단절 여성들 문제만 해결하면 저출산의 국가에서 굉장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 사회였고 저출산 국가였잖아요. 어떻게 벗어났냐면요. 현마다 우리로 말하면 구마다 구립 어린이집 유치원 그거를 이미 20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국가가 수당을 주고 그리고 출산 휴직이나 휴가로 있다 온 사람들은 그 기간 경력 인정해주고
일자리 그동안에 하던 일 그 업무 그대로 맡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 단절에 대한 여성 문제만 해결해도 일자리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정청래가 매우 훌륭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뭐냐면 네. 제가 학원 했잖아요. 네. 그 10년 전에 학원 했습니다. 제가 학원 했는데 이제 여교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도 나오기 전이야. 그래서 과목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명 선생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 실력이 제일 뛰어난 선생을 제가 뽑아가지고 상담실장을 시켰어요. 수업을 안 보려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임신하면 출산휴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빵꾸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선생을 뽑아놨다가 투입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과목을 또 그 20년 전 얘기죠. 20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출산휴가도 줬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2달인가 3달인가 했는데 임금의 70%를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해도 지역구에서 인기가 좋았죠. 예. 근데 하여튼 경력 단절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때 막아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직장에서 유능해. 근데 애 낳으러 간다고 몇 달 있다가 그럼 다른 선생님 뽑으면 다시 그 자리를 또 내쫓고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 예, 저는 이 경력 단절이 저출산도 해결하지만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하고 교육 수준은요, 이제 똑같습니다. 네. 옛날에 어려우니까 너 고등학교만 다녀. 동생 키워. 오빠 키워.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공제공장 다니면서. 그 옛날엔 그랬죠. 동생 학자금 내주려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 배운 그 경력이나 그 높은 그 학력에 대한 거를 출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력 단절을 시켜버리면 국가도 손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제가 이번에 좀 보니까요. 우리가 그 보통 15세, 16세, 원래는 18세가 넘어야 되지만 중학교 졸업하고도 현장에 나온 사람들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15세부터 55세 미만 54세까지 해서 경력 단절되는 여성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현재 통계 잡힌 것도. 그래서 저는 이 국가 경쟁력에도 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지금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잡아서 네. 문재인 후보의 이런 공약을 후보가 아실래나 나 이렇게 그 공약을 잘 알고 있는 거를 이거는 예.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수행비서한테 전해줄까요?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할 때 이거 좀 들으시라고 서당케 좀 들으시라고 예. 그렇게 제가 한번 수행비서한테 얘기해볼게요, 제가. 오늘 뭐 하여튼 저도 몰랐던 걸 많이 배우게 되고 문재인 후보가 이 노동 정책 공약을 정말 세밀하게 주의 깊게 잘 했다. 역시 사람 중심 경제 공약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빠뜨린 거? 저는요 빠뜨린 건 없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사람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존엄한 게 노동입니다. 노동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최근에 쇼킹한 뉴스를 접한 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11시간, 12시간을 일을 해도 15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이건희 전 삼성의 회장은 2년 동안 그 주식 배당금만 3,6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지배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문재인 후보가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후보 혼자 못 바꾸고 우리가 국회에서 같이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의 가치고 그런 노동의 가치를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에 공약을 1호로 내세운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압도적으로 5월 9일 날 19대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서 제가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영주 위원장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히 노동 분야 이 정책의 전문가 이 학식과 경륜이 너무나 뛰어나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너무나 쉽고 알아듣게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진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까 공약을 내세우셨죠. 근데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게 걱정인데 아실 겁니다. 네네네. 문재인 후보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이 공약이라는 것이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정말로 공식적으로 잘 지켜지는 그런 공약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이 1시간 방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어디 다니면서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많이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뭐 워낙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네. 일자리의 홍보대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뭐 오늘 몇 군데 하셨다고요? 7군데. 7군데. 보니까 파김치가 되신 것 같아. 예. 내일도 또 하셔야 되잖아. 네, 내일은 아침에 우리 네. 지역부터 챙겨야 돼서 7시 20분부터 유세 시작합니다. 서울이 이겨야 문재인 후보가 압승한다는 기치 아래 수도권 압승을 위해서 매일 불철주야 뜨고 계시는 우리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정책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오늘 또 한번 깨달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서당캐 대선 특집 제8회 문재인의 노동정책을 노동 분야의 공약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영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